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2011년 3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인 이제 컴퓨터 일반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 개 과목 중에서 컴퓨터 일반이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일반은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2011년 3회 컴퓨터 일반의 문제를 분석을 하면요, 70%의 문제들이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컴퓨터 일반은 7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컴퓨터 일반을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남은 시간은 엑셀이라든지 액세스 그런 과목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들으셔도 70점, 80점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커말 출제 기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답을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려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암기를 하셔도, 이런 문제는 암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시작점은요, 회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신망, 회선. 자, 회선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회선이 있고요, 그리고 교환 회선이 있습니다. 자, 전용 회선이라는 것은 직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직접. 자, 서울에 있는 본사하고 지방에 있는, 자, 부산에 있는 지점하고, 자, 회사가 서로 통신을 하려면은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전용 회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용 회선. 자, 이런 전용 회선은요,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 회선을 직접 연결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인터넷망을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업무적으로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선이라는 것은 크게 전용 회선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터넷망과 같은 교환 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회선은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교환 회선은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선에는 크게 이제 전용 회선이 있고 교환 회선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 회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전용 회선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교환 회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교환 회선도 또 나누게 되면은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요, 축적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개념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거 서울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 부산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컴퓨터하고 부산에 있는 컴퓨터하고 서로 이제 통신을 하려고 해요. 자,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회선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전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 자, 전화는 어떻게 연결하는 겁니까? 자, 서울이라면은 서울에 있는 KT. 자, 그리고 부산에 있는 KT. 자,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겠죠. 중간에 대전에 있는 K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이제 그 지역의 KT, 그러니까 한국통신의 이제 교환기. 자, 이런 교환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전화할 때는 각 지역에 있는 교환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이제 번호를 쭉 입력을 하죠. 자,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회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요, 통신을 원하는 두 지점을 교환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접속시키는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전화 생각하시면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제 회선이 먼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선이 먼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연결이 되고 이제 신호가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수신 측에서 수화기를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제 독점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죠. 독점적으로 C라는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통신을 방해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용선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전용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에서는 큰 보안상의 문제가 없어요. 왜? 서로 송신과 수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일단 물론 교환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지만은 일단 연결만 되면은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선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축적 교환 방식은요. 매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축적이라는 것은 저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장. 자, 회선 교환 방식은 실시간이죠. 바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축적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회선 교환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전부 축적 교환 방식이에요. 자, 축적 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로 이제 통신을 할 때, 자, 교환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을 하고, 여기도 저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발송을 할 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서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상관없이 메일 발송하죠. 그렇게 해서 수신 측에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점은요, 저장을 함으로써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처리. 자, 각각의 교환기에는 CPU라는 게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가 있어요. 자, 처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전송되는 데이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라든지 코드가 서로 다르다, 코드 체계가 다르다. 그럼 코드를 CPU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줄 수가 있고요. 속도도 맞춰줄 수도 있고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또 정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장치 간에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를 교환할 때는 축적 교환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은 이제 전화 방식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축적 교환 방식에서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이 있고요.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요. 패킷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은요, 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교통 체계를 생각을 하실 때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패킷 교환 방식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면 아무래도 각각의 정류장을 다 거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겠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다이렉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적 교환 방식은 교환기에 저장을 시켰다가 전송하는 방식을 축적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시지 교환 방식은요,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데 단위가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패킷 교환 방식은 단위가 패킷이 되는 거예요. 자, 메시지란 것은 우리가 메신저를 통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안녕하세요라는 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서 축적 교환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는데 안녕하세요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로 해서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해서 전송이 된다. 그것은 메시지 교환 방식이에요. 만일 안, 영,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각각을 다 나누어서 분해를 해서 전송을 하면은 그것은 패킷 교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패킷이란 것은 메시지를 일정한 비트로 분할하여 송수신 측 주소와 제어 정보를 부과하여 만든 데이터 블록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웹서핑을 할 때 어떤 페이지를 불러오면은 예를 들어서 기사퍼스트의 홈페이지를 불러오면은 자, 한 번에 페이지가 로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예전에는 그 통신망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속도가. 그래서 한 페이지를 전송을 할 때, 자, 이게 각각의
패킷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패킷, 2번 패킷,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페이지, 하나의 이제 기사 퍼스트 초기 페이지를 이제 보내려면은 그것을 통으로 하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패킷이란 단위로 해서 잘게 쪼개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패킷은 뭐 이런 경로로 해서 전송을 하고, 자 2번 패킷은 또 이런 경로로 해서 전송을 하고, 3번 패킷은 또 이런 전송 경로로 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패킷을 동시에 쫙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냈을 때 이제 뭐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오류라든지 안전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송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오류가 발생을 해서 수신 측에서 전체 페이지를 송신 측에서 다 보냈지만은 중간에 패킷이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로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로딩이 안 될 때는 수신 측에서 새로 고침하죠. 자, 새로 고침하면 다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끔 여러분들이 페이지가 로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요, 패킷이 전송을 하다가 중간에 손실이라든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게 패킷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은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이제 전송이 되고요. 각 메시지마다 전송 경로를 결정하고 수신 주소를 붙여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전송 경로가 다릅니다. 그 메시지 단위로 해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인터넷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복잡하게 인터넷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수신 측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고, 이 메시지는 또 이런 식으로 전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어떤 트래픽의 양을 분석을 한다든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경로를 결정을 해야겠죠. 어디로 전송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수신 측의 주소를 붙여야만 제대로 도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편물을 전송을 할 때도, 우편물을 배달을 할 때도 주소가 있어야만 배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송 경로가 다 다르고요. 자, 응답 시간이 느려 대화형 데이터 전송에는 부적절하다. 자, 속도가 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은요, 메시지 교환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응답 시간을 개선한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패킷으로 분해를 해요. 자, 송신 측에서 메시지를 다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패킷이란 단위로 해서 분해를 해서 전송을 해요. 자, 전송을 하면은 수신 측에서는 자, 이 패킷을 또 번호 순서대로 다시 또 재조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류라든지 안전성이 좀 떨어지고 패킷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그런 지연 시간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선을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망을 모두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들이 동시에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선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죠. 자, 전용 회선 같은 경우에는 송신 측, 수신 측 두 대의 컴퓨터만 이 전용 회선, 이 비싼 회선을 단 두 대의 컴퓨터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터넷망은 어느 누구나 다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선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에 이제 적합한 방식이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교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한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나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터넷망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패킷 교환 방식은 또 가상회선 방식이 있고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또 이해를 하셔야만 이번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이제 가상회선 방식이 있고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는데요. 가상회선 방식은요,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회선 교환 방식 생각하시면 돼요. 회선 교환 방식. 그러니까 전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의 장점이 뭐죠? 자, 일단 경로가 설정이 되면은 안전하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참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 중에서 가상 회선 방식은 가상으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상으로 회선을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경로를 설정을 하고 모든 패킷은 같은 경로로 발생하는 순서대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경로가 있겠죠. 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이제 그 경로를 결정을 했다라면은 모든 패킷을 하나의 경로로 해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좀 높고요. 자, 패킷의 송수신 순서가 같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전송을 한다라면은 받는 측에도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대로 받겠죠. 자, 회선 교환 방식과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그램 방식은요 가상 경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설정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킷 교환 방식의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패킷을 나누어서 전송 경로가 모두 다르게 쭉 그냥 한 번에 쫙 보내버리는 겁니다. 보내서 패킷에다가 주소하고 패킷 번호를 포함을 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만 제대로 도착이 될 거고요. 제대로 도착이 될 거고 패킷의 번호가 또 있어야만 또 조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통신망의 교환 방식 중 교환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패킷 단위로 저장 및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은 이제 교환 방식인데 패킷 단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송신 데이터와 수신 데이터 간의 순서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각 패킷에는 수신 측 주소가 필요한 방식이다. 이건 뭐죠? 그 가상회선 방식이냐 데이터그램 방식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 가상회선 방식은 순서대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일치하는 방식이고 데이터그램 방식은 순서보다도 각 패킷에다가 주소를 포함을 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이제 정보 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은 이제 정답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킷 단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선 교환 방식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두 개 생각을 하시고 자, 주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VOD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VOD라는 용어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D가 뜻하는 것이 디맨드, 그러니까 주문을 뜻하는 거죠. 주문. 자, 비디오를 그러니까 주문형 비디오를 VOD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문형 비디오를 VOD라고 하는 거고요. 다양한 영상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상 정보를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방송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안방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VO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 TV를 통해서 VOD 서비스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자,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이제 회의를 우리는 화상 이제 회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다양한 장치를 통해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 세계에서 여러 다른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자, 이것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료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 의료 활동을 이제 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격 진료라고 하죠. 자, 나머지 용어들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OSI 7계층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물대내 전세표응 해서 7개의 계층을 일단 명칭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OSI 7계층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한 겁니까? 자, 이것은 약속인데요.
자, 이런 약속이 왜 필요한 겁니까? 서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통신하는 이제 약속이 없다라면은 서로 제대로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송신 측에서는 이제 삼성 제품을 이용을 하고요. 수신 측에서는 LG 제품을 이용한다. 자, 만일 회사가 다르다라면은 분명히 제품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이제 만든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통신하는 기술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간에 어떤 약속을 정해두지 않는다라면은 제품이 다르면은 서로 이제 호환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한데 그것을 OSR 7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계층에 맞도록 서로 어떤 그 기술적으로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적인 연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이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코덱,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일단 해야만 통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연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물리적으로 서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 자,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자, 물리적으로 일단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통신 가능하죠.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 가능합니다. 그때 고민해야 될 약속들, 그것을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검출을 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등의 어떤 약속을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정해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 자, 네트워크라는 것은 두 대의 컴퓨터가 있을 때 보통 네트워크라고는 잘 하지 않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네트워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자, 그때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예요, 경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패킷을 전송을 할 때도 경로를 설정해서 보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일 두 대만 있으면은 사실 경로라는 게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보내면은 받는 측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내면은 또 받는 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송신하고 수신이 만약 이렇게 회선 하나로 해서 경로가 결정이 되어서 전송을 할 때는 사실 주소라는 개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네트워크 계층, 여러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을 하려면은 경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전송을 할 거냐. 그죠? 그런 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죠. 자, 그게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보를 교환하고 중계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이게 라우터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우터. 자, 통신 장비 중에서 경로를 설정할 때 필요한 것이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었죠. 자, 교환기의 개념 아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교환기나 뭐 중계 기능이나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전송 매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송 매체. 자, 물리적인 연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 전송 기능, 뭐 제어, 클럭 신호. 자, 이것은 이제 물리적 계층, 물리 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3번은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 안정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것은 전송 계층이죠. 전송 계층. 자, 일단 그 1, 2, 3단계까지 3개 계층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다음부터는 실제 전송을 하는 거죠. 실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경로까지 설정이 다 끝나면 이제 전송하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안정과 균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송 계층이 되겠습니다. 4번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파일 전송 등을 제공한다. 자, 응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전송, FTP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옳은 것은, 자,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변수 선언도 필요 없다. 소스 코드가 HTML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자,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되고 실행된다. 자, 이거 정답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정답이 되는데요. 자, 일단 나머지 보기들 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CGI. 자, CGI는 자, 웹서버에 있는 사용자 요구를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어렵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서버라는 개념은 아시겠죠? 자,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고요. 서버는 이제 기사 퍼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웹페이지를 가지고 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웹페이지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그 실명을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강의를 이제 수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하고 응용 프로그램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GI라는 것은 웹 서버에 있어 사용자 요구를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구, 예를 들어서 실명 확인이다. 그러면 이거 웹 서버에서는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다시 받고요. 다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 표준을 CGI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XML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ASP는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처리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서버의 이제 웹 서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P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자, 자바스크립트는요.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가 맞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맞는데요. 아무래도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면은 자,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HTML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쉬운 것이 HTML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HTML이에요. HTML만 기본적인 그 태그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HTML이 되고요. 이런 HTML을 작성하는 수준 정도의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용하기 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언어에 있어서 문법이 쉽다는 얘기예요. 문법이 어려우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법이 복잡한 만큼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바의 언어 규격으로부터 정수형이나 문자열형 등과 같은 변수의 형을 생략하거나 새로운 클래스 정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클래스라든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 자바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설명을 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바에 있어서 클래스라든지 변수라는 개념들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변수 선언도 필요 없다라는 설명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스크립트는 HTML 문서 속에 직접 기술하며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한다. 자, 이거 직접 소스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 이제 HTML 이렇게 태그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문법에 맞도록 이제 기술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 안에다가 스크립트라고 태그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스 코드가 HTML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설명이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되고 실행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CGI 말씀을 드렸을 때 CGI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어떤 얘기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요.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한 결과를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주체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요.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복잡한 게임을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간단한 웹게임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3회 컴퓨터 일반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1급 필기 2011년 3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제 두 번째 과목인데요. 자,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지는 않습니다. 본강에서 설명드렸던 간단한 문제들은 생략을 하고요.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기록 및 실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를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매크로의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지정한다. 기본적으로는 매크로가 기록된 통합 문서를 열어야만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만은 자주 사용되는 매크로가 있다. 자, 그런 매크로들은 이제 그 해당 통합 문서를 열지 않더라도 항상 이제 실행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를 저장하는 위치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현재 통합 문서가 있고요. 새 통합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저장을 했을 때만 워크시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서를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자, 항상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려면은 미리 정해진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어야만 엑셀에서 이해를 하고, 이것은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해당 문서를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읽어드려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죠? 자, 2번 매크로를 실행할 때 셀을 선택하면 매크로는 절대 참조로 기록하므로 기록할 때 선택한 셀은 무시하고 현재 선택한 셀을 이용한다. 자, 설명 잘 나가다가 뒷부분에 틀렸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요. 일단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은 절대 참조죠. 절대 참조. 예를 들어서 A 첫 번째 셀을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은 항상 A 첫 번째 셀을 참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절대 참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이용하게 되면은 절대 참조가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을 해서 또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대 참조로 기록함으로까지는 맞는데, 기록할 때 선택한 셀은, 예를 들어서 A 첫 번째 셀이 되겠죠. 기록할 때 선택한 셀은 무시하고, 자, 이것은 상대 참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선택한 셀을 이용한다. 자, 이것은 상대 참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3번 매크로를 실행할 때 선택한 셀의 위치를 무시하고 매크로가 셀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절대 참조로 기록하도록 매크로 기록기를 설정한다. 잘 읽어보셔야겠죠. 매크로를 기록할 때 선택한 셀의 위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현재 선택한 셀은 상관이 없죠.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면은 현재 선택한 셀은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참조로 기록을 했을 때에 해당되는 셀, 자, 그 셀에 맞도록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4번 상대 참조로 기록을 클릭하면 엑셀을 종료하거나 상대 참조로 기록을 다시 클릭할 때까지 상대 참조로 매크로가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을 클릭을 하면은 상대 참조가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만기 금액의 수식으로 오른 것은, 자, 만기 금액을 계산하는 함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FV, 자, Future Value라는 FV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미래 가치, 그 만기 금액이라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가 더해진 것이죠. 자, 이것을 계산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수가 이렇게 5개가 들어가는데요. 5개가 들어가는데 보통 현재 가치라든지 납입 시점 보통 생략합니다.
보통 생략하고요. 이자, 기간, 금액. 자,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자, 기간, 금액. 자, 앞 글자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순서를 알고 계셔야만 함수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의 이제 양식에 따라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이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자, 이율 같은 뜻이죠. 자, 연 단위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율이 5.60%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자가 들어가는 것은 월 이자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월 이율. 자, 그리고 기간이 들어가죠. 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것이 이제 3년이라고 해서 연 단위로 주어졌는데요. 이거 월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2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B 다섯 번째에다가 곱하기 12. 자, 그 다음 금액 들어오죠. 자, 금액. 금액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기 금액,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적립 금액, 월 불입하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졌죠. 정해졌는데, 자, 이것은 양수값이잖아요. 플러스 값인데요. 자, 이것을 플러스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함수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적립 금액, 자, 이 금액은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 세 번째인데,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것이 이제 현재 가치인데요. 현재 가치가 없잖아요, 현재. 그죠? 현재 가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비워두시면 돼요. 쉼표하고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납입 시점인데요. 자, 납입 시점도 여기 없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비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선 0이라고 입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납입 시점은요, 1값이 들어가면 초가 되는 겁니다. 매월 초의 의미가 있고요. 0이라든지, 생략을 하게 되면 매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기억하실 때, 1초, 자, 1초라고 기억을 하시고, 1일 때 초고, 0, 그리고 생략일 때는 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기능과 바로가기 키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암기를 하셔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뭐 포스트잇을 이용을 하시든지 모니터 옆에 붙여두시고 항상 자주 보시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엑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찾기라는 것은 이제 Shift F5번이고요. 함수 마법사는 Shift F3번입니다. 자, 이런 관리자는 컨트롤 그리고 F3번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가기 키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바꾸기. 우리 찾기도 있지만은 찾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죠. 자, 바꾸는 바로가기 키는요. Shift H가 아니고요. Ctrl H입니다. Ctrl H. 그래서 Ctrl의 C 그리고 H 합쳐서 바꾸기라는 의미의 change 생각하시면 되겠죠. CH.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목표값 찾기 대화 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목표값 찾기, 한 가지만 연습을 해보시면은 오래 기억이 되실 겁니다. 시나리오 아시죠? 시나리오의 반대입니다. 시나리오의 반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이 있죠. 자, 평균은요. 자,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을 더하고 3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목표값 찾기는 평균이죠. 자, 평균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평균 값이 53에서 60점.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점수가 얼마를 가져야 되느냐? 자,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점수를 찾는 것이 이제 목표값 찾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한 값들이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자, 목표값 찾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수식 셀, 그리고 찾는 값을 바꿀 셀,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입력을 해야 돼요. 수식 셀은 당연히 평균 값이 되겠죠. 자, F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찾을 값은, 자, 이 값이 60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을 값은 이제 6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이 바뀌어야 될 셀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했던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평균 수식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찾는 값은 뭐죠? 찾는 값은 평균의 60점이죠. 자, 평균의 60점이 될 수 있도록, 합격 점수가 될 수 있도록 찾는 겁니다. 자, 값을 바꿀 셀. 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점수가 되겠죠. 셀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찾는 값에는 구할 목표 값을 입력한다. 자, 60을 만드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수식 셀에는 값을 바꿀 셀이 참조하고 있는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한다.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그 셀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수식이 여기 입력이 돼야만 서로 연결이 되겠죠.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찾는 값에는 셀 주소를 입력할 수 없다. 자, 여기는 바로 값을 주셔야 돼요. 60이라는 값, 상수값을 주셔야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값을 바꿀 셀에는 하나 이상의 셀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자, 조금 전처럼 이게 이제 수식이 되는 건데 x라는 값 한 가지만 구하는 것이지 이 나머지 값들도 다 구한다, 동시에 구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60이라는 점수를 얻기 위한 각각의 요소들의 값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셀을 입력할 수 있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수식과 그 실행 결과 값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 개의 함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풀이를 해보죠. 일단 choose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choose라는 함수는요,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이 함수. 이렇습니다. 먼저 인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자, 인수에는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번호 1, 번호 2, 번호 3, 번호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요. 그럼 어떤 겁니까? 자, 인수가 만일 1이면은 자, 해당 번호 1로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 만일 인수가 2라면은 두 번째 것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쪽부터 해서 차근차근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7.9를 인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티저의 약자죠. 정수화를 시키는데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8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7이 있죠. 자, 이 값을 기준해서 작은 정수가 있고 큰 정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수를 선택한다? 그렇죠. 작은 정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작은 정수, 가까우면서 작은 정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8을 ABS, 이건 뭡니까? 자, 이것은 절대값을 구하는 거죠. 절대값.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은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괄호 안쪽부터 해서 차근차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트렁케이션. 자, 이것은 절삭하는 거죠. 소수점을 절삭하는 겁니다. 45.6을 소수점을 절삭하게 되면 45가 되고요. 자,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자, 32에다가 3을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목은 10이 되죠. 3, 1은 3 해서 30. 그 다음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5하고 2하고 자, 쉼표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45하고 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함수 이용이 되었네요. 자, 2.3을 자, 0. 자, 0이란 얘기는 뭡니까? 소수점 값이 없다는 얘기죠. 정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버려지게 되고요. 2가 되는 겁니다. 정수 2만 남죠. 자, SQRT는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양의 제곱근. 4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해도 4가 되고 또 양수 2를 제곱을 해도 4가 되죠. 자, 마이너스 2와 2는 이제 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4의 제곱근이 되는데 거기서 양의 제곱근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자, 파워는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첫 번째 값에다가 이게 지수가 되는 거죠. 자, 2의 2승.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9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추저 함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했네요. 자, 인수가 3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자, 이게 세 번째네요. 그럼 50이 선택이 되었네요. 그럼 결과는 이제 50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리시저에 저장된 명령문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뜻하는 거죠. 자, 셀의 영역을 뜻하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개체점 뒤에 속성이 올 수도 있고 메서드가 올 수도 있죠. 자, 여기서는 셀렉트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A 첫 번째 셀 영역을 선택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A 첫 번째 셀을 선택하라. 메서드는 어떤 행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체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액티브 셀. 자, 액티브 셀은 뭡니까? 활성화된 셀. 자, 활성화된 셀. 개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 대상이 되는 거고요. 포뮬러 R1, C1. 자, 이것은 형식입니다. 셀을 표현하는 형식.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 형식에 맞춰서 저장을 하는데, 자, 활성화된 셀에다 저장을 하는데, 1값을 저장을 해라. 1값을 저장해라. 자, 그럼 이것을 연속되게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A 첫 번째 셀이 선택이 되고, 자, 이 A 첫 번째 셀이 이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된 셀은 A 첫 번째 셀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A 첫 번째 셀에다가 1값을 대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A 첫 번째 셀에 1값이 이제 대입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액티브 셀, 활성화된 셀에서 컬럼 뭡니까? 열이죠, 열. 그래서 2라고 주게 되면은 활성화된 셀에 열 값에다가 2를 입력하라. 그런 또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 2 이런 식으로 상수값이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상대 주소로 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주소.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제가 앞부분을 먼저 설명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지에서 액티브 셀, 레인지에서 액티브 셀, 레인지에서 액티브 셀, 그리고 레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활성화된 셀에다가 1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셀이 있고요. 자, A 첫 번째 셀에 일단 1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셀에다가 4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자, 이것은 상대 참조 방식이에요. 상대 참조 방식. 자,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R 해서 대괄호로 해서 -2. 자, 그 다음 컬럼 이렇게 나왔잖아. 이건 로우가 되는 거고요. 이거 행. 자, 이것은 열이 되는 겁니다. 자, 상대 참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참조. 상대 참조라는 것은 현재 셀을 기준해서 셀의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현재 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A 세 번째 셀이 되는 겁니다. A 세 번째 셀. 자, A 세 번째 셀에서 로우. 행은 -2예요. 자, 로우 -2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란 얘기는 밑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면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1, 그 다음 -2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A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칼럼은 이동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칸이잖아요. 한 칸 이전. 이렇게.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A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첫 번째 더하기 A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A 첫 번째는 1이 들어있고 A 두 번째는 4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5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A 세 번째에다가. 됐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레인지에서 A 네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된 셀은 이제 A 네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저장된 데이터는 이런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죠. 자, 레인지 A 첫 번째 select A 첫 번째 셀을 선택하는 명령문으로 레인지 A 첫 번째는 A 첫 번째라는 셀 개체를 나타내며 select는 메서드이다.
그러니까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셀 개체가 되는 거죠. 이제 셀을 이제 선택하는 범위를 뜻하는 그런 이제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점, 그다음 메서드, 셀렉트는 메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는 이제 그 개체하고 메서드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죠. 자, 액티브 셀 포뮬러 R1, C1. 자, 여기, 그리고 1. 자, 등호에서 1이 들어갔네요. 자, 현재 활성 셀에 1을 입력하는 명령문으로 액티브 셀은 개체, 자, 액티브 셀은 개체, 포뮬러 R1, C1은 속성이다. 그래서 개체점 속성이죠. 자, 요거 추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셀은 제가 본 강의에서 속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액티브 셀이 속성이 될 수도 있고요. 개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체고 무조건 속성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액티브 셀이 현재 시트를 개체로 볼 때, 그러니까 현재 시트를 개체라고 봤을 때, 현재 시트에서 이제 이것을 개체로 봤을 때는 액티브 셀, 활성화된 셀은 이제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셀은 현재 시트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트 점 액티브 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속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액티브 셀도 문제처럼 셀 주소, 셀 값 등의 속성을 갖는 개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 보시면은 뭡니까? 저장 형식. 그러니까 셀에 이제 속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R1, C1이라는 형식에 대한 속성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액티브 셀은 개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액티브 셀은 개체일 수도 있고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액티브 셀 외에도 여러 가지 개체 속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입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액티브 셀은 개체이며 포뮬러 R1, C1은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체, 뒤에 속성, 개체점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프로시저가 실행된 후에 셀 포인트는 최종적으로 A 네 번째. 맞죠? 자, 그 다음 4번 액티브 셀 포뮬러 R1, C1. 자, 그래서 뒤에 상대 첨조가 들어갔습니다. 자, 활성 셀로부터 두 행 아래쪽에 있는 셀과 한 행 아래쪽에 있는 셀을 더하라는 의미다. 맞는 것 같지만 아래쪽이 아니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셀에서 이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 그래서 위쪽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크로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자, 레인지에서 A 첫 번째에서부터 D 세 번째까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클리어 포맷이라고 해서 이제 속성값이 정의가 되었죠. 정의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의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의미는요. 선택된 영역. 자,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 서식을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서식을 지워라.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만 아시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MS 액세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엑셀에서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기타 원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형식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엑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자, 물론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액세스를 가져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시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보시면은 기타 원본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올 수 있도록 창이 나오죠. 그래서 원본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액세스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선택을 하시고, 자, 뭐 적당한 파일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탭을 선택을 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자세히 보십시오. 자, A 첫 번째 셀이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첫 번째 셀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A 첫 번째 셀에 1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그냥 밀리는 겁니다. 자, 1번은 맞는데요. 자, 2번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셀로 지정할 경우, 자, 금방 보여드렸죠. A 첫 번째 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해당 셀의 데이터가 가져온 외부 데이터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거죠.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MS 액세스로 저장된 테이블 내에 필드를 골라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필드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쿼리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을 가져올 수 있다.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쿼리 형태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원본 테이블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시저가 실행된 후 I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서브에서 end 서브 나왔네요. 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dim as, 자, dim as, 자, i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인티저 형태로 해서 선언을 하네요. 자, 정수 형태로, 자, 정수 형태로 해서 값을 담을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i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or next 문이 중요하죠. 자, 이것은 반복문이죠. 반복문. 자, 가운데 있는, 안쪽에 있는 i는 i 플러스 i라는, 자, 이 처리문을 for next 문에 의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복하는 횟수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죠. i는 1부터 1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i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합니다. 1씩. 자, 증가 수치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1씩 증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식 증가가 되면서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이제 그 처리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라는 값이, 좀 처리문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i 값이 정상적으로 뭐 1, 그 다음에 2, 뭐 3, 이런 식으로, 뭐 일식 증가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 순서에 맞춰서 i 값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문을 만나게 되겠죠. 자, 변수 선언하고 이제 포문 만나게 됩니다. 그럼 i 값의 초기 값이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i는 1이 돼요. 자, 그다음 i는 i 플러스 i라는 처리문을 만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자, 등호를 기준해서 우변이 있고 좌변이 있습니다. 항상 우변의 값을 계산을 해서 좌변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i라는 변수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식은 이제 성립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 1이라면은 이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변수를 이용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 i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되고요. 결과값은 2가 됐죠. 그래서 i 값은 2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 겁니다. i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제 수행이 되었죠. 한번 수행이 되고 난 뒤에 i 값은 이 값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i 값이 이 값을 가지고 다시 포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1. 자, 플러스 1이 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현재 2가 되고요. 오타네요. 자, 현재 2에서 1이 증가되어서 3이 되는 겁니다. 자, 3 값을 가지고 처리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6이 되겠죠. 그래서 i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6 값을 가지고 다시 포문을 만납니다. 그럼 6에다가 플러스 1이 되죠. 7이 되겠네요. 7. 자, 그럼 우변을 또 계산하면은 7 더하기 7이 되고 i는 1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자, i 값이 이제 14가 되어서 포문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죠? 자, 만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서 10하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i 값은 14에서 15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i가 15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문을 반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바로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 값은요, 15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유 통합 문서 편집 작업 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은 것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유 통합 문서라는 것은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팀 단위로 작업을 한다든지 뭐 한 사람이 작업할 때는 공유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요. 데이터의 입력과 편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부분합 자, 이런 기능들은 안 됩니다.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편집하는 거 가능해요. 그죠? 입력하고 편집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이게 세로막대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가 되겠습니다. 뭐 꺾은 선하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차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막대의 길이를 보고 바로 비교 분석하기가 편하죠. 각 항목, 국어 점수를 서로 비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영어 점수 비교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점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크고 이게 작다라고 비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특정한 시점에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하고자 할 때 작성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어떤 설명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개념은 같아요. 그죠? 자, 2번. 꺾은 선형 차트. 자, 하나의 데이터 계열을 2개 이상의 선으로 표현해. 자, 이거 설명 틀렸네요. 2개가 아니죠. 1개죠. 보시면은 하나의 선으로. 국어라는 계열이 있다라면은 이 하나의 계열은요,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분산형. 자, 분산형은 항목의 값을 선으로 표시한다. 자, 분산형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선이 아니죠. 점입니다. 자, 4번 방사형. 자, 3차원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 계열마다 다른 색으로 채울 수 있다. 자, 이거 뒷부분은 설명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설명 틀렸습니다. 3차원은 안 돼요. 자, 방사형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제 차트가 방사형인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3차원, 차트의 특성상 3차원으로 작성할 수 없어요. 기능 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자, 방사형이란 것은 측정 요소 간의 균형 정도를 각각을 이제 비교할 때 적합하고요. 데이터 계열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가운데서 뻗어나가는 축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계열의 값은 모두 선으로 연결된다. 자, 보시면 이렇게 수학 점수면은 수학 점수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방사형의 형태 중에서 채워진 방사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채워지지 않았죠. 채우기 3개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채워진 방사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각 계열마다 다른 색으로 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엑셀 인쇄. 자, 1번 통합 문서에서 몇 개의 시트만 인쇄하려면 뭐 10개의 시트가 있는데 5개만 인쇄를 하겠다. 가능하죠. 자, 해당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후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 대상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인쇄 대화 상자에 보시면요. 선택한 영역을 인쇄할 수도 있고요. 선택한 시트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통합 문서를 또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트를 이제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선택한 시트를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 영역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2번 특정 행을 각 페이지의 가로 제목으로 사용하려면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의 제목으로 사용할 셀을 지정한다. 우리 저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은 뭐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시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트에 보시면은 보통 필드명 있잖아요. 뭐 학번, 뭐 이름, 뭐 주소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가 밑에 쭉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제목 부분을 항상 고정하게 되면은 좀 보기 편합니다. 데이터를 보기 편해요. 다음 페이지로 갔을 때 만일 이것을 고정하지 않으면은 자, 이것을 제목을 이제 고정하지 않으면요. 만일 이게 여러 페이지, 만일 2페이지로 인쇄가 된다 하면은 첫 번째 페이지는 필드명이 있겠지만은 두 번째 페이지는 데이터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목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죠. 자, 제목 지정은요.
자, 시트 탭에 가시면은 인쇄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행을 제목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럼 반복할 행에다가 지정하시면 되고, 열을 제목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럼 열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행을 각 페이지의 가로 제목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행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트 탭에 반복할 행의 제목, 자, 제목으로 사용할 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3번, 인쇄 영역이 설정된 상태에서 인쇄를 실행하면 선택된 인쇄 영역만 인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트 전체에서 이것을 다 무조건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특정한 영역, 자, 이 영역만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은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머리글 바닥글은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별도의 영역에 출력되지만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 열은 본문 영역에 출력이 된다. 자, 페이지가 있으면은 영역이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것은 머리글 영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바닥글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성한 것은 본문의 인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쇄 제목도 본문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한 인쇄 제목도 본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은 다르죠. 본문이 아닙니다.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모르는 문제들은 한번 실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2011년 3회 세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일반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2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만 잘 따라오셔도 최소한 50점은 확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나머지 1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 자, 한 7, 8문제들은 이제 응용을 해서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컴퓨터 일반은 이제 가장 쉽게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일반, 그리고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엑셀,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실 때는 엑셀, 액세스, 그리고 컴퓨터 일반, 이런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회원 테이블에 대한 다음 SQL문을 수행했을 때 출력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단 성명 필드는 빈 문자열 허용이 예로 지정되어 있으며 필드 값이 널로 표시된 것은 문자열이 아닌 널 상태를 의미한다. 자, 뭐 문제 단 이하의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명 필드가 있으면은 성명 필드에는 빈 문자열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입력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널이란 것은 이제 그 문자열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문자열이 아니고 값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QL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회원 테이블에서 자, 셀렉트를 하는 거네요. 자, 셀렉트를 하는데 distinct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distinct는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거죠. 중복을 제거하고 검색하라.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는 대상은요, cou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집계 함수인 count 함수를 이용을 했고, count 내에는 필드명이 들어갔는데 성명이 들어갔어요. 성명. 자, 그러면은, 자, count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겠죠. 자, count가 우리 엑셀에서 의미하고요, 액세스에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액세스에서는 레코드의 건수를 구하는 거죠. 레코드 건수. 자, 레코드의 건수를 구하는데 이제 별 표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필드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 표시가 들어가면은 널까지 포함을 해서 건수를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필드명이 들어가면은 널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널을 제외하고 하나, 둘, 세 건이 검색 결과로 반환이 될 겁니다. 자, 세 건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문제는 distinct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는 distinct가 있기 때문에 이라는 동일한 값, 자, 이것은 하나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count라는 직계 함수를 이용을 했을 때 반환되는 값이 중요한 겁니다. 반환되는 값은요, 숫자로 이제 숫자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가 반환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래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distinct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는요, 필드명이 이렇게 뒤에 바로 오죠. 바로 와서, 이제 테이블에서 학점을 검색을 하는데, 학점이 뭐 A, B, A, C,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됐다. 그러면은 값이 4개가 되는 거죠. 자, 4개의 데이터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하나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로 해서 SQL문을 작성을 했을 때는 distinct가 제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지금과 같이 결과값이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distinct가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3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 보기 속성을 통해 설정하는 폼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폼 개체에서 이제 기본 보기 속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폼의 속성을 변경을 해서 폼의 종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바깥쪽 부분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폼의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속성이 나오죠. 자,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선택 유형에 보시면 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폼에 대한 속성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눈금선이 이제 교차되는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속성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형식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 보기 한번 보십시오. 자, 기본 보기 보시면은 연속 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연속 폼 외에 단일 폼, 뭐 데이터 시트, 피벗 테이블 이렇게 여러 개의 형식들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단일 폼하고 연속 폼하고 데이터 시트. 자, 이렇게 3가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차이점은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단일 폼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폼으로 변경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보기 상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폼 보기 상태로 보시면은 레코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레코드 하나만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기본 보기 상태에서 다시 연속 폼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 폼으로 변경을 하니까 레코드가 여러 개 이렇게 한 화면에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 폼하고 연속 폼은 분명히 구분이 되죠. 단일 폼은 레코드 하나, 연속 폼은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 시트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로 변경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됐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일단 창을 닫으십시오. 창을 닫으시고요. 다시 실행을 하십시오. 폼을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 데이터 시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엑셀에서 이제 행과 열로 구분되는 그런 이제 워크시트 형식으로 해서 보여지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단일 폼은 레코드를 한 번에 하나씩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속 폼은 여러 레코드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시트는 스프레드 시트처럼 이제 행과 열로 해서 이제 보여지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특징 각각 아시겠죠?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폼은 한 번에 한 개의 레코드만을 표시한다. 맞죠? 자, 연속 폼은 현재 창을 채울 만큼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 형식은 스프레드 시트처럼 행과 열로 필드를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근데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속 폼은 매 레코드마다 폼 머리글과 폼 바닥글이 표시가 된다. 이거 설명 잘못하고 있죠. 자, 매 레코드마다 폼 머리글과 바닥글이 표시되는 것은 연속 폼이 아니고요. 단일 폼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단일 폼을 보시면은 레코드가 하나 있고요. 레코드 하나에 자, 폼 머리글하고 바닥글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은 연속 폼은 전체 레코드, 그러니까 한 화면에 보여지는 그 레코드 폼창, 그러니까 폼창 기준으로 해서 폼 머리글하고 폼 바닥글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인데요. 엑세스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일반에서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목 구분 없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용자 정의 숫자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인 형식이 일단 엑셀에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를 이제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수, 그다음 음수, 그다음 영, 텍스트, 이런 순서대로 서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양수 부분이죠. 자, 이게 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식이 비슷한데, 일단 샵, 쉼표, 샵, 0. 자, 이것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샵이란 것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는 표시하지 않는 거죠. 표시하지 않는 겁니다. 자, 0은 유효하지 않는 자리도 0으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쉼표가 여기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00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그냥 100이 표시가 되겠지만은 10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쉼표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자주 출제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암기를 하시고요. 파란색이란 것은 뭐 양수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음수 들어오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나 주의할 점은요. 자,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는 이 부분, 음수 표시되는 부분이죠. 자, 음수가 마이너스 50으로 해서 입력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은 마이너스 50으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50으로 표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양수 1050을 입력하면 파란색으로 1050이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가 붙어서 표시가 된다. 맞죠? 자, 2번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자, 0이 입력이 되면, 자, 0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큰 따옴표로 해서 0 이렇게 표시가 되었네요. 자, 이것은 숫자의 0입니까? 문자의 0입니까? 그렇죠. 문자 0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0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을 때 적용될 서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입력이 되면은 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널. 그냥 널 값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의 보기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자, 널 값은 문자열 널이 표시된다. 자, 이것을 문자는 혹은 문자열은 혹은 텍스트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에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의 보기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비교를 했을 때 2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폼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폼이 만들어지는 이제 원본 데이터는요, 테이블이 아니면은 쿼리죠. 원본 데이터는 테이블 아니면 쿼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강생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 수강생 테이블에서 뭐 커마를 수강하는 수강생만 쿼리로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테이블과 쿼리를 이용을 해서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검색, 수정, 작업 등을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폼이란 것은 입력하는 창이죠. 자, 입력도 할 수 있지만 조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보를 폼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할 때 폼 형태로 해서 또 입력도 하죠. 그래서 입력한다든지 검색한다든지 수정, 삭제 모든 것이 폼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대화형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체다.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폼이라는 개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폼에는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테이블에 있는 일부 필드,
자, 쿼리에 있는 일부의 필드만 가지고 와서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하고 폼 보기 또는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폼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연결된 원본 테이블 쿼리도 반영된다. 폼이 만들어지는 근본 자료가, 원본 자료가 테이블 아니면 쿼리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폼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보여지는 것을 좀 더 보기 좋게끔 꾸밀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테이블이나 쿼리를 보기 좋게끔 꾸밀 수가 있죠. 자, 폼은 여러 테이블이나 쿼리로부터 데이터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수정하게 한다. 맞습니다. 자, 폼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바운드 폼. 자, 바운드 폼은 연결되어 있을 때. 자, 데이터,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쿼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컨트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바운드 폼이 되는 거고요. 언바운드 폼은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다 맞는 얘기고요. 3번.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하려면 해당 필드에 연결된 컨트롤을 표시하면 된다. 자, 해당 필드의 컨트롤을 표시하면 된다. 이거 설명 틀렸습니다. 특정 레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자,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를 대상을 하려면요, 쿼리를 만들어야 돼요. 쿼리. 그래서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만 이제 폼을 만들려면은 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에서 조건을 주는 거죠. 자, 점수가 80점 이상인 레코드. 자, 전체 레코드에서, 전체 테이블에서 80점 이상인 레코드만 쿼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정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폼에서 특정 컨트롤에 표시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폼이 만들어지면은 컨트롤의 값을 수정할 수가 있죠. 수정하게 되면은 원본 테이블이나 쿼리에 반영이 됩니다.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정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을 등호해서 이런 수식 형태로 설정을 하면 해당 필드의 값은 표시하지만 수정은 할 수 없다. 자, 등호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컨트롤은 텍스트 상자 컨트롤 원본에, 자, 텍스트 상자에서 컨트롤 원본에 보시면은 만일 바운드가 되면은 그냥 필드 명만 입력이 되는 거죠. 필드 명만 입력이 되면은 그것은 그냥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바운드 컨트롤이 되는 건데, 등호가 들어가잖아요. 등호가 들어가면은 이제 계산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식으로 지정이 되면은 계산 컨트롤이 만들어지고요.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할 수는 없어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등호라는 것은, 등호가 입력이 되면요, 여러 개의 이제 필드의 값이라든지 나누기, 덧셈 이렇게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수정을 한들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산 컨트롤은 수정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2번. 컨트롤 원본을 비워두면 값은 입력받을 수 있지만 표시된 값은 수정할 수 없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의 텍스트 상자에서 지금 현재 바운드 되어 있죠. 자, 연봉 필드의 값을 가지고 와서 바운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이 연봉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바운드로 표시가 되고요. 자, 폼 보기에 가시면은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봉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레코드의 값들도 다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값이 일단 입력이 됐죠. 입력되고요.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도 되었죠. 그래서 이제 비워져 있다라면은 값을 입력도 할 수도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수정할 수는 없다가 아니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 폼에 이제 편집 가능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하면 폼의 컨트롤의 값을 수정할 수 없다. 각각의 컨트롤들을
컨트롤 원본을 가지고 어떻게 뭐 그 값을 이제 변경을 해서 입력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컨트롤에 속성 값을 변경을 해서 입력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폼 자체적으로도 기능이 있습니다. 폼 자체적으로 편집 가능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아니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편집이라는 것은 수정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오른쪽 그림은 폼 속성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속성이 아니고 폼 속성에 가시면은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이라는 속성 값이 있습니다. 자, 추가 가능을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추가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삭제 가능을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은 삭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 가능을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편집이라는 것은 수정을 뜻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전체를 수정할 수 없도록 막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잠금 속성을 true로 지정하면, 자, 여기서 잠금 속성이라는 것은 컨트롤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특정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컨트롤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속성에서 잠금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잠금 속성. 자, 말 그대로 잠근다는 얘기는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값이 true라고 되어 있다라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위 폼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이 되는 폼 안에 있는 폼, 자, 그것을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폼이 하나 있고, 자, 폼 안에다가 또 하나의 폼을 만드는 겁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것이 기본 폼, 자,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하위 폼이 되는 거죠. 자, 기본 폼은 뭐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코드하고 이제 부서명이란 필드를 가지고요. 하위 폼은 성명, 코드, 직급, 연봉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테이블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은 이제 상위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하위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코드표가 있겠죠. 부서명, 코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일 때는 뭐 인사, 뭐 B일 때는 뭐 마케팅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 테이블에는 코드표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하위 테이블에서는 자, 각각의 이름, 각각의 사원들의 코드, 직급, 연봉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된다라면 이제 코드 필드를 가지고 관계 형성이 될 거고요. 자, 이 코드가 이제 기본 키가 되겠죠. 상위가 되기 때문에 기본 키가 될 거고요. 자, 하위에서는 이 기본 키를 참조를 하죠. 참조를 해서 이제 이것은 외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가 되고 이제 하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가 되는 것이 이제 기본 폼으로 만들어지고요. 하위가 되는 것이 이제 하위 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1대 다의 관계죠. 1대 다. 자, 사원은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자, 뭐 사원이 뭐 김아무개는 A. 자, 최아무개도 A. 뭐 이런 식으로 코드 값은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코드는 상위에 있는 코드를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명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값이 A일 때 가지는 하위 폼의 값들은 여러 개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하위 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폼을 가지고 1대 다의 관계를 좀 쉽게 표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 폼하고 하위 폼은 1대 다의 관계를 가지고요. 자, 연결 필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 같거나 호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위 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이 두 개 있고요.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이블 1, 그 다음에 테이블 2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것이 이제 그 기본 폼이 되겠습니까? 자, 테이블 2가 기본 폼이 되겠죠. 자, 테이블 2를 보시면은 자, 코드가 이제 기본 키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테이블 2를 이제 기본 폼으로 만들고 테이블 1을 이제 하위 폼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가셔서 일단 폼 마법사 이용을 해서 폼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코드 값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2에 코드 값만 가지고 와서 자, 기본 폼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기본 폼을 만들었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하위 폼을 만들 겁니다. 하위 폼을 만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컨트롤. 자, 컨트롤 중에서 하위 폼, 하위 보고서 컨트롤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자, 기존 테이블 및 쿼리를 사용하겠다. 자,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하고요. 테이블 1의 값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뭐 전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폼을, 이 하위 폼을 연결하는 필드를 직접 지정하시겠습니까? 자, 연결고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음이 있고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드가 되겠죠. 자,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드 값에 따라서, 자, 테이블 2가 이제 기본 폼이 됐죠. 기본 폼의 이제 코드 값에 따라서 하위 폼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자, 이 코드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 값으로 한번, 자, 컨트롤 C 복사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커서를 다른 쪽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위 폼의 코드 값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값이 바뀌고 그때의 성명하고 직급이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고요.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연결 필드를 변경을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자, 컨트롤에서 이제 하위 폼, 하위 보고서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연결 필드를 정해 줬었습니다. 코드를 연결 필드로 정했는데요. 자, 이 부분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죠. 자, 하위 폼에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오른쪽 클릭해 보십시오. 자, 이게 전체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속성 나옵니다. 자, 속성에 보시면은 데이터 탭이 있고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은 기본 필드 연결. 자, 기본 필드 연결이라는 것은 기본 폼의 필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위 필드 연결이라는 것은 하위 폼에 있는 이제 연결 필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각각 코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여기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하위 폼, 하위 보고서 컨트롤을 이용하여 기본 필드 연결 속성을 이용하여 표시할 폼의 이름을 지정한다. 이거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필드 연결은요. 기본 폼에 있는 연결 필드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폼의 이름을 지정한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죠. 자, 그래서 뭐 폼의 이름이 아니라 기본 폼의 연결 필드를 지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으로 하나의 레코드와 관련된 다수의 레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에 좋다. 자,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하나의 레코드. 자, 다수의 레코드. 자, 1대 다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장비 테이블에 대한 복수의 이력을 표시하는 장비 이력 테이블의 장비 이력 테이블은 하위 폼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1대 다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상위, 그러니까 기본 폼이 되는 거고, 이것은 하위 폼이 되는 거죠. 자, 복수의 이력. 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대 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의 위치가 이제 하위 폼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기본 폼과 연결하는 경우 기본 폼의 레코드에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한다. 자, 조금 전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자, 코드가 이제 기본 폼에 이제 기본 폼하고 이제 하위 폼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을 때 코드하고 일치하는 값이 하위 폼에 이렇게 연결되는 값을 볼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등 액세스의 각 개체들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정의된 기능이 이제 매크로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엑셀에서 여러분들 뭐 매크로에 대한 개념은 다들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동화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쉽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여러분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매크로가 이제 실행 관련된 매크로도 있고요. 그 다음 뭐 가져오기, 내보내기, 그 다음 개체를 조작하는 이런 매크로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름을 보고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실행이라는 것은 보통 run이지 않습니까? run.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을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ommand는 명령어죠. 명령어. 그 다음 매크로. 자, 매크로를 실행하는 거고요. SQL을 실행하는 거고요. APP는 어플리케이션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가져오기, 내보내기. 자, output, send, transfer. 자, 이런 것들이 가져온다, 내보내기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가져오고 내보내는 그런 이제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개체 조작은 뭐 카피한다, 뭐 오픈한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피 오브젝트 하게 되면은 개체가 되는 거죠. 개체. 자, 개체를 복사하라. 개체를 복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폼을 오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폼을 열어라. 그 다음 레포트는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거죠. 보고서를 열어라. 자, 그 다음 오픈 쿼리. 자, 쿼리를 열어라. 그 말은 쿼리를 실행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쿼리는 뭡니까? 리쿼리는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쿼리를 다시 보낸다는 뜻은 갱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원본을 다시 이제 갱신하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쿼리는 자,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원본의 데이터를 최신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건 맞아요. 갱신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뒷부분에 레코드가 처음으로 이동한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레코드 포인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레코드 포인터가 있는데, 자, 이 레코드 포인터하고는 리쿼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다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나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이름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copy object 함수를 이용한다. 자, 복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사한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copy object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나 미리 보기 상태로 함수를 보고서를 연다. 자, 보고서를 연다. 뭐죠? 오픈 레포트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오픈 쿼리는 쿼리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해 놓은 실행함수 쿼리를 실행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프리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리시저의 정의는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간단한 프리시저가 있습니다. 자, 서브로 시작을 해서 엔드 서브로 닫히게 되고요. 자, 이것은 프로시저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안쪽이 이제 명령문이 되는 거죠. 자, i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인티저라는 것은 정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을 하고 for next 문에서 반복시키는 그런 이제 명령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프로시저가 되는 거고요. 자, 프로시저는 이제 명령문하고요, 메서드로 구성이 된다라는 이 설명이 맞습니다. 메서드는 뭐 쉽게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자, 개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으로, 자, 개체명 메서드 형식으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doCMD. 자, doCMD라는 것은 개체 이름입니다. 개체 이름.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튼,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추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추 개체 이름이 doCMD예요. 자, 그럼 이 단추에 대해서 어떤 행위, 동작에 대해서 뒤에 이 부분을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수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오픈 레코드는 뭐죠? 오픈 레포트는 뭐죠? 자, 오픈 레포트는 보고서를 열어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서를 여는 거나 보고서를 화면에 인쇄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인쇄한다, 보고서를 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보고서를 이제 인쇄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프로시저의 구성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프로시저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하는 일련의 명령문과
메서드로 구성이 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명령문은 대체로 프로시저나 선언 구역에서 한 줄로 표현되며 명령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찍어서 구분을 한다. 이거 틀렸네요. 세미콜론이 아니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미콜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세미콜론은 우리 SQL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구분 기호였습니다. 자, 3번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나 다른 프로시저에서도 이를 호출하여 실행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인데요. 여기서 호출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것이 특정 개체에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벤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건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사건. 만일 컨트롤, 단축 컨트롤에 있다면 단축 컨트롤을 클릭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이벤트 프로시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벤트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프로시저, 실행되는 프로시저.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CMD 실행. 자, 이것은 단축 컨트롤의 이름입니다. 자, 개체가 들어오고요. 자, 뒤에는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개체를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하라. 자, 그런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호출하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요. 이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프로시저를 만드는데, 자, 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되는 이 프로시저가 또 필요합니다. 자, 또 필요하다라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해서 쓰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자, 호출하면은 필요할 때마다 프로시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필요 없죠.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조립하듯이 그냥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프로시저에 있는 프로시저에서도 이를 호출할 수 있다.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펑션 프로시저는 펑션 문으로 함수를 선언하고 end 펑션 문으로 함수를 끝낸다. 자, 보세요. 자, 서브 엔드 서브 프로시저는 작업을 처리하지만은 결과값을 반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이 서브 엔드 서브죠. 단지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명령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펑션 엔드 펑션 프로시저는요, 함수입니다. 이것은 함수죠. 내장 함수가 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램 내부에 미리 만들어진 함수가 되는 거고,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죠. 자,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장 함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함수가 하나 있으면은, A라는 함수가 하나 있으면은, 인수라는 값을 받는 거죠. 자, 인수라는 값을 받아서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라운드 함수라면은, 이제 값을 받아서 그 그러니까 라운드 한 결과를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브 엔드 서브하고 다른 점은 결과값을 반환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는 거고요. 인수값을 받아서 매출 총 이익률을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이제 함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파일 처리 방법에 비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전통적인 파일 처리 시스템이 뭐죠?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차이점 여러분 잘 아시죠? 파일 시스템은 종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하고, 자, 응용 프로그램하고 서로 종속이 되어 있죠. 응용 프로그램 1하고 파일 1하고 2하고 2하고 3하고 3하고 이렇게 다 서로 종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하나 수정이 되면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도 수정을 해야 돼요. 자, 2번 응용 프로그램이 수정이 된다라면은 해당 파일도 같이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조가 바뀌면 해당 파일의 구조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파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자, 파일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응용 프로그램 1하고 파일 1하고, 자, 응용 프로그램 2하고 파일 2하고 이런 식으로 종속성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종속성의 반대가 뭡니까?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1이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파일이 수정된다고 해서 응용 프로그램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유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뭐 기본 특징이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응용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데이터의 관리가 가능하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독립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3번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자, 같은 뜻이에요. 독립적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자, 유지 보수가 수월할 수밖에 없죠.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정을 할 때, 이것을 수정할 때 파일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4번 응용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자, 앞에서 2번, 3번에서 계속 응용 프로그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특정 조직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을 하기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되는 것이지 응용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중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각 개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차이점 다들 잘 아시죠? 테이블은 뭡니까? 테이블은 저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쿼리는 뭡니까? 쿼리는 조건을 정해주는 거죠. 조건. 그래서, 이제 수강생 테이블이 있다라면은 수강생 테이블에서, 커말 수강생 쿼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커말을 수강하는 학생들만 조건 처리해서 그것만 따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쿼리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폼은, 이런 정보들을 자, 테이블이 되었던 쿼리가 되었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화면 형태로 해서. 자, 보고서는 단순히 출력하는 겁니다. 자료를 수정하고 할 수는 없죠. 폼에서는 자료를 수정할 수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좀 잘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고서는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개체다. 맞습니다. 자, 레코드 원본에 SQL 문장을 입력하면 질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요. 자,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레코드 원본 보십시오. 자, 이게 보고서 속성입니다. 자, 보고서 속성에서 레코드 원본에서 자, 이건 쿼리고요. 이건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단추 누르시면은 SQL 문장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QL 문을 입력할 수 있는 쿼리 작성기가 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3번. 보고서의 컨트롤에서는 컨트롤 원본을 사용하여 특정 필드에 바운드 시킬 수 있다. 바운드 시킬 수도 있고 언바운드 시킬 수도 있죠. 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 맞고요. 4번.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입력 혹은 수정하려면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이용해야 한다. 자,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왜? 자, 근본적으로 틀렸죠. 수정이라는 이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죠? 보고서는 단순히 출력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작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